(9월 23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이제 경매 관련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뭐 이것저것 준비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일단은 생방송으로 스트리밍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세팅이 잘 안 되고 있고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간만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 정신 상태가 지금 새벽에 못 일어나고 있어요. 눈 뜨면 한 그죠 7시 반, 뭐 6시 반.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방송하고 뭐하고 준비하고 하려면 4시에는 일어나야죠. 4시에는. 그런데 그놈의 막걸리 때문에 막걸리가 좋긴 좋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예전보다 막걸리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뭐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진정한 전통 예전 막걸리는 막걸리가 아니었죠. 자, 지금 화면에 부동산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뭡니까? 세금제도예요. 세금제도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일단 가장 크고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금의 근원이었죠. 역사적으로. 그죠? 예전에 뭐 누가 그림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세금을 물렸겠습니까? 집을 뭐 넘겨준다고 세금을 물렸겠어요?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마? 가마를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물렸을까요? 사실은 뭐 고대부터 그죠? 그 왕이라는 존재도 그렇고 세금을 걷는 국가, 짐이 곧 국가니까 그 세금이죠. 아니 토지하고 관련된 그 권한 부여 자체가 세금이었기 때문에 세금 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 때 걸레를 만들어 놨죠. 그걸 다시 기어야 되는데 다시 꼬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꼬맬 생각도 안 하고 있죠. 현 정부는. 전 정부 탓하면서. 제가 예를 가장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동차 관련된 세금이에요. 90년대 자동차세 기준 시대에 안 맞고 불합리한 자동차세 개편 추진할까라는 기사가 최근에 뜨고 있습니다. 세금이 배기량 기준으로 이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 배기량은 작지만 비싼 차가 있다 이거죠.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냐. 또 뭐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지 않냐. 뭐 이런 그 기준들 때문에 세금이 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차값이 비싼 전기차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전기차가 많이 공급되면 결국은 전기요금도 오르겠지만 세금도 오르겠죠. 그거 뭐 계속 가라는 법은 없어요. 세금은 항상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그 세금 제도가 안 바뀌면서 우리가 중대형 차들, 외제차들에 대한 수요가 2000년대 오면서 폭등했어요. IMF 때 끝나고 나서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그죠? IMF 전까지 그러니까 2000년도 전까지만 해도 IMF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예인이 외제차를 탄다? 테러였죠. 테러. 집단 린치를 가했죠. 벌써 20년 전 얘기지만 25년 전 이야기지만 그랬는데 이제는 차가 마치 뭐 그냥 자랑하는 상징이 됐고 이제 한 사람이 차를 한 대가 아니라 뭐 서너 대를 굴리는 그런 상황까지 돼도 뭐 이상하게 안 쳐다보죠. 예전에는 뭐 집도 없는 놈이 뭔 차를 사느냐라는 게 컸죠. 뭐 요즘 애들이 흥청망청 써서 뭐 그런 식으로 그 꼰대들이 이야기하는데 노인네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차가 또 그만큼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이 차에 대한 세금은 뭐 지금 기사에처럼 한미 FTA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현대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정책은 현대 자동차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로부터는 뭐 그 덕분에 현대가 큰 거기 때문에 현대는 테슬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테슬라는 도시를 소유하지는 않았잖아요. 현대는 울산이라는 도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값 부동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세금입니다. 뭐 입진이 어쩌니 뭐 백날 떠들어봤자 사실은 세금이고 그 다음이 이제 금리죠.
그런데 이제 금리는 또 이런 물가 인상이라든지 좀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죠. 이러든 저러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사면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지금 집값이 비싸서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싸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불만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사실 내심은 우리가 집을 뭐 다 실사용자라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그 한 부분이고 그 자산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이 거품이 있든 없든 다른 사람들은 10억에 사는데 나는 8억에 샀어. 그러면 좋은 거죠. 이 8억이 비싸다 하더라도. 예? 모든 사람들이 8억에 샀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예. 세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무슨 뭐 생애 최초라든지 우리 이런 그 뭐예요? 무슨 뭐 각종 뭐 이렇게 그 집과 관련한 뭐 대출 상품이라기보다도 정부 지원 상품이죠. 지원 상품. 아이 용어도 정리가 안 되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제 지금 그 계속 기사 나오는 거는 결국은 모든 기사들을 보시면 분양하기 위해서 항상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왜 뭐 간단히 얘기 드리면 그래요.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결론은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양 물건이 많아지면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분양 물건이 많아지면 왜 집값이 오를까? 에? 신기할세? 에? 아니 파는 사람이 많으면 집값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학에서 말하는 상식이죠. 경제학에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그게 인간사에 꼭 적용되는 진리는 아니죠. 절대 진리도 아니고 다만 어떠한 현상을 갖다가 경제학에서는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죠? 그게 정의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공급과 수요 법칙이라는 게 정의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논리를 갖다가. TV에서 뭔가 예전에는 그랬죠. TV에서 뉴스가 나오면 그게 정의였죠. 우리 어렸을 때 막 대화하다가 야 그게 진짜야? 네 말 믿어도 돼? 그러면 야 어제 TV에서 그렇게 나왔어. 어제 텔레비에서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 논쟁 끝이에요.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텔레비에서 요즘은 안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텔레비에서 나왔었던 이야기를 전달자가 왜곡을 해서 전달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판단을 해서. 설사 이게 진실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자 결론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아파트가 분양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의 가장 핵심은 이런 거예요. 정한영이가만에 갖고 있는 그 핵심. 다른 사람들과 다른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는 것 같은 거죠. 아는 것. 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왜 지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스트레스. 직접 선수로서 거기서 뛰면서 스트레스를 느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스트레스를 다 느낀다라고 해서 이걸 또 판단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뛰다가 내가 또 나와서 쉬면서 또 이렇게 쳐다봐야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계속 돈에 매여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계속 뛰고 있는 사람들은 돈만 보이지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꾸 말이 별 얘기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분양이 많아지면 그죠? 그것을 분양받을 사람들은 누구예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20억짜리 집 사는데 생애 최초 주택자금으로 20억짜리 집을 삽니까? 이제 20 몇 살짜리가 이제 30대 초반 대기업 다닌다고 월급 받았다고 20억짜리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요. 20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은 15억짜리 집을 파는 사람이에요. 15억짜리 집을 팔아야만이 20억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15억짜리 집의 빚을 다 갚았잖아. 15억을 팔았어. 20억짜리 가면 대출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빚을 다 안 갚았어도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대출을 갖다가 만약에 뭐 한 20억에 우리가 70% 적용합시다. 그러면은 14억을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14 분양가 기준에서 뭐 더 할 수도 있고 뭐 DTI, LTV 적용해서 뭐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잡아봅시다. 14억을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15억 집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팔고 20억으로 들어가면 6억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15억 집을 갖다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억의 분양을 받았어요. 그때 한 7억 대출을 받았어.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집이 이제 15억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이에 조금 뭐 갚았을 수도 있고 안 갚았을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이 사람은 안 갚았다라고 하더라도 7억이라는 빚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 여기 15억에 팔면 8억이 있잖아요. 그죠? 8억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사 들어갈 때 얼마가 더 필요해요. 14억까지 대출이 되니까. 내가 6억 내고 2억 남네? 그죠? 분양시장이 커지면 그 집을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매매시장이 커집니다. 매매시장이 커지는데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지 않냐? 아니에요. 판매자가 많아서 그래요. 판매자가. 이게 그 개인들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다 판매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단순히 내가 얼마 팔아서 얼마 남는 장사꾼의 마진이 아니라 분양을 가기 위한 새로운 집을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집을 받기를 원해요. 이런 집단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을 하고자 하는 데서 이제 이렇게 바람몰이를 하면 우리가 자연 발화식으로 집 소유자분들도 내 집값을 갖다가 호가 그게 처음에는 실제 가격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호가로 가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 소문을 갖다가 계속 만들어내는데 자연 발화식으로 그죠? 잔뜩 지금 건조한 여기 건조더미인 거잖아요. 거기에 분양이라는 어떤 불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기네 아파트 값이 싸다라고 느끼게 되려면 우리가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격으로 싸다라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20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이거 싸네?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그죠? 주변에 헌집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헌집이 아니 우리 집 헌집인데 헌집도 15억 16억 가는데 야 이거 새 집이잖아. 이거 얼마나 좋아. 새 집인데 더 좋은 것 같아. 목도 더 좋은 것 같고 더 최신식이고 20억이야. 이 사람들 집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20억짜리 안 팔려요. 절대로 안 팔려요. 그래서 이러한 서로 암암리에 서로 합의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양권자와 팔고자 하는 사람들 이 이제 매수자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매수자는 누구냐? 그죠? 또 옆에 10억짜리 하는 아파트를 13억이라고 믿는 사람이 이걸 팔아서 15억짜리를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서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이게 우리가 절대 시선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집을 사봐. 그 다음부터 아파트 값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다니까요. 제가 그 이재명 시장하고 예전에 저희 월간 지주할 때 이제 그 몇 시간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뭐 팟캐스트 이렇게 뭐 녹음하면서 그 잡지에다가 이제 그것을 기사화했죠. 저희 잡지가 그렇게 팔리진 않았으니까. 그때 아파트값 이야기하면서 이 시장님 그러시면 됩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뭐 본인 재테크한 게 아파트 값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좋지 않냐. 이 성남시 전체가 집값이 오르니까
당연하죠. 성남시의 재원의 대부분이 아파트 관련한 세금으로 재정이 짱짱했으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계실 때 거기서 무슨 뭐 공장을 유치를 했어요. 뭐 획기적인 일이 성남시가 어떤 이루어져서 그 성남에 모라토리움 선언했었던 성남 재정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야. 그냥 시장은 별로. 예, 물론 뭐 대장동하고 뭐하고 몇 가지 일들이 지금 문제되고는 있지만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언급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냥 오른 거예요. 그냥 그냥 오르는데 그냥 오르는 것도 이제 뭐 이렇게 해먹는 사람이 있고 덜 해먹는 사람이 있고 안 해먹는 사람이 있다라고 믿어야죠. 자, 아파트 값은 그 기사에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집값이 올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그거랑 딱 이어서 뭐가 나오냐? 분양한다. 분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절대로 아파트값 올랐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분양 물건이 없는데 어느 지역에 아파트값이 올랐다? 분양이 어느 지역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착실히 모아서 빚을 갚은 사람이거나 거기서 돈을 더 이렇게 하여튼 모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 아파트에서도 돈을 모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못 모은 사람은 그냥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고 돈을 못 모아서 망해서 이사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망해서 이사 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뭐 경매나 뭐나 더 싸게 해서 집에 들어오는 사람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들은 아파트를 장만하는 시기나 물론 이제 앞으로는 달라집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30년간을 봤을 때는 어떻게든 급여도 올라가고 아이들도 커서 나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빚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원금 분할 상환이잖아요. 또 예전에는 이자만 내고 그 뭐 거치했다가 이자만 내고 이렇게 상환한다라고 하더라도 뭐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실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10년 지나면 대부분 빚이 반 이상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내 아파트를 손해보지 않는 이상의 가격만 받을 수 있으면 이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팔고 이 사람들이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아파트가 나오겠어요, 매물이? 한 집에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합니까? 지금 화면에 하나라 또 재미가 없구나. 네? 아유, 왜 광고가 네, 모델들 참 키가 크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순환이 될 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집값을 떨어뜨리면 거래가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공급량이 많아지면 신규 공급량이 많아질 때 오래된 물건도 나오는 거예요. 예? 왜 그 사람들 이사 들어가야 되니까. 자꾸 서울 기준으로 서울의 몇몇 지금 그러니까 무주택자들한테 주는 뭐 임대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주거를 보면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빌라나 그죠? 다가구 이런 데서 월세 살던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다가구 같은 경우는 하나잖아요. 건물 하나, 집 하나, 방이 여러 개지.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100%가 넘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집을 더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평균 1.3세대 정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주택 보급률 숫자는 우리가 그 10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물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오래된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자동차도 보십시오. 새 차를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폐차지원금을 주잖아요. 현대에서 예? 차 안 팔릴 때 금융위기 때 했었던 게 그거잖아요. 예?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야 매연도 많이 나오는데 경유차 폐차하게 해라. 지원금 정부에서 그 사람들이 차를 파는 순간 새 차를 사야 될 거 아니야. 예? 무조건. 아니 차가 남아도는데 왜 현대에서 계속 차를 찍어내냐고요. 지금도 있는 거를 없애야만이 사니까. 그러니까 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공급이 신규 주택이 들어가면 그죠? 신규 주택이 1000세대가 분양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1000세대에 집을 가진 1000세대가 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무주택자도 있겠지만 그죠? 안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실은 집을 가진 사람 1000세대가 자기 매물을 팔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또
오래된 집 1000세대가 또 매물에 나오고 이거보다 더 낡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작업을 또 하겠죠. 근데 이렇게 이동이 되려면 다 빚을 깔고 있고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내심이 서로 집값을 올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돌아가요. 집값이 서로 내린다? 안 돌아간다니까. 집값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러면 여기서 답답한 친구들은 집값이 그렇게 오르면 서민들은 어떻게 사냐. 예, 어느 국가든 어떠한 정책이든 서민을 위한다고는 한 적은 있지만 서민을 위한 국가는 없어요. 예? 서민 출신이 대통령이 되긴 하지만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서민이 아니죠. 예?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서민을 위한 국가래요. 서민. 예? 왜요? 왜 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요? 국민을 위한 것까지니요. 국민 속에 서민이 들어가죠. 그죠? 가난한 사람들 위하거나 집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예? 다만 왜 서민을 보호하고 서민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나 뭐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뭡니까? 이가 빠지면 잇몸이 시리다라고 그랬죠. 그죠? 최후의 방어막인 거죠. 이게. 또 여기까지 가면 벌써 21분이나 지나갔네요. 나중에 또 이야기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과 응원에 따라서 좀 더 힘을 내서 아무래도 야, 집값이 뭐 코앞이 20억인데 더 오를까? 예, 분양가는 그냥 올라요. 예, 분양가는 오르고 중요한 거는 내 집값도 오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내 집값이 오르려면 새 집들이 많이 공급되면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됐든 예, 그 올라요. 올라요. 새 집들이 공급이 많이 되면 다만 인플레이션이 작동이 한다는 게 또 문제고 또 실질적으로 상대적인 내가 그 박탈감을 느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요 이야기까지만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예전 같으면 뭐 그냥 대놓고 깠어요. 근데 예. 여기 뭐예요? 반포 재건축 2조 규모를 좌지우지하는 조합장, PD 수첩 한영기, 스타 조합장, 정과 7범, 스스럼없이 말해, 일요신문. 정과 7범이라는 게 뭐 뭡니까? 이게 정과 7범 별거 아니에요? 금방 생겨요. 뭐 벌금 몇 번 내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지금 이 스타 조합장 그죠? 예, 스타 조합장의 재림 명품이 찍어준다. 그래요. 이 지금 뭐 블로그 보면 고인물 몰아내고 스타 조합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성공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한영기 조합장의 어록이라고 하면서 연봉 20억 줘도 7년 안에 입주하면 조합원이 득이다. 예. 7년 안에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속도예요.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그 공적을 과시를 하는데 이게 이 블로그 자체가 광고성인 거죠, 그죠? 예, 이 블로그 자체가 예, 광고성인 거고 그 유명 스타 그러니까 다른데 재건축을 성공시킨 사람이니까 이분을 모셔다가 우리도 성공시킵시다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 양반이 스타 조합장이래요. 그래서 그 뭡니까 목동 그죠? 예. 목동 스타 조합장 한영기 뜬다. 해서 목동에서 하는 그 재건축에 이 양반이 이제 조합원 자격을 취득을 했는가 봐요.
그걸 구매를 했는가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언론 플레이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스타 조합장인가 했더니 비리로 TV에 나왔다고, PD 수첩에 나왔다고.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야. 야, 나 누구죠? 허경영 씨 생각나네. 허경영 씨. 가봤어요, 한번. 가서 가봤는데 참 아주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죠? 또 이걸 갖다가 유명한 사람이 다 띄우는 거죠. 그죠? 그 샤시 문제 비리 가지고 해먹었다고 해서 뭐 되고 막 했는데 또 이제 가서 목동 가가지고 조합장을 하겠다라고. 과연 목동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참.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깔때기, 그러니까 옆에 판을 깔아주는 블로그도 돈 안 받고 안 쓰죠. 뭐 친분이 있어서 써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야, 참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막 그게 떠들어대잖아요. 스타 조합장이 이 사람이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 재건축 조합은 별거 없어요.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뭐 대단하다고 바람 넣고 뭐고 하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문제가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과 소통이에요. 얼마나 업무에 대한 그 협조가 잘 되는가 서로. 그런데 이런 이제 큰 단지에는 이권 개입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권 개입을 하는 사람들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더티하죠, 하는 짓거리가. 그래서 이제 서로 뭐 구속되고 하고 거시기 하죠. 자, 목동 7단지 맞죠? 아까 제가 잠깐 봤어요. 목동 7단지가 스타 조합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동 7단지의 스타 조합장이라는 PD 수첩에 나온 자, 저희 이제 지주클럽.com, 여기는 풍속파크.c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JIJUCLUB 클럽이에요. 클럽 지주 JIJU 지주클럽.com을 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썼던 책들에 대한 원본이 있어요. 그냥 갖다가 이렇게 인쇄도 될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있는데 이게 10년이나 됐어요.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지금 뭐 책 2권을 다시 준비하고는 있지만 부끄럽지는 않아요. 자랑스럽진 않지만 부끄럽진 않아요. 부끄럽진 않고, 여러분들이 중고책 사서 보시면 돼요. 중고책이 오히려 싸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PDF로 보면 사실은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고 인쇄하면 인쇄비가 더 많이 들어요. 프린터하면. 그래서 원본을 올려놨어요. PDF 파일로. PDF 파일로 그냥 이렇게 원본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제일 많이 팔린 책인데. 제가 지금 요즘 나오는 부동산 현상이라든지 이게 10년 됐으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일괄된 이야기가 담아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부동산 전문가래. 저는 별 사람들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워 보였던가 봐요, 자체가. 우리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죠? 저도 뭐 부동산에서 보면 저보다 많은 고수들을 봐요, 어떤 한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전체적인 것을 보는 파트가 있고, 그죠? 한 부분을 이제 보는 부분이 있죠. 전략과 전술, 뭐 전투와 전쟁 또 다른 거고, 전투 다른 거고 전쟁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한 하여튼 사고 방식이 여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 그 스타 강사, 스타 조합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 뻔뻔하게 어느 날 갑자기 그죠?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독립운동가가 되는, 해방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그런 기회주의자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있죠. 예. 그런 사람들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떠드는 말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98%를 정확하게 이야기해도 2% 아니 0.2%만 틀리게 이야기해도 사실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면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0.2%가 2%도 아닌 0.2% 차이가 우리가 그 진실을 달리 판단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거의 책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 읽으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한 그리고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읽을만해요. 저희 회원들 지식구로 회원들이나 저희 가족들만 재미가 없지 제가 하도 떠들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읽을만해요. 읽을만하고 기존에 있었던 뭐 부동산 관련된 책들하고는 좀 궤를 좀 달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부동산 책은 역작이에요. 역작이에요. 혁명을 위한 역작을 쓰고 있습니다. 그 뭐 집 매체 사고 팔고 자기가 뭐 했다고 막 그 오버하고 막 무슨 대단한 뭘 아는 거 마냥. 아이고야. 이게 이제 그 카피가 쉬워져서 그래요.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그죠? 카피가 쉬워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이렇게 카피하는.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보면 아주 좀 지겹죠. 똑같은 것들을 계속 카피해서 흉내내서 예전에는 복사 하여튼 그렇게 아이고야 31분 됐습니다. 이게 또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 담당 PD가 없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